계속해서 진료비 지불 제도의 유형, 캐피테이션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피테이션은 인도제라고 하는데 등록된 환자 또는 사람 수에 따라서 의사가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의사는 개인 또는 집단의 한 부분으로 활동하면서 미리 결정된 양의 수입을 보상받고 일정 기간 동안 등록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 다음에 셀러리 페이먼트, 봉급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이나 환자 수에 관계없이 의료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봉급제를 택하고 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공무원인 의사, 민간 부분의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봉급제를 적용을 합니다. 글로벌 버젯, 총액계약제, 보험자와 의료 공급자 간의 일정 기간 진료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 공급자 측에서는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진료를 담당하고 환자는 진료비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진료비 총액이 사전에 보험자와 공급자 대표 간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제도이죠. 총 의료비의 억제가 가능하고 국민은 포괄적인 의료 혜택을 약속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봉급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 비용이 독립계약하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것. 단점은 개인적 경제적 동기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진료의 질을 높인다거나 효율성 제고 등의 열의가 낮고 까딱 잘못하면 이제 관료화, 형식주의화 그러면서 이제 경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료의 질적 수준은 저하되겠죠. 인도제의 장점은 진료비 지불의 관리 운영이 편리하고 지출 비용의 사전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맡은 주민에 대한 예방의료, 공중보건, 개인위생 등의 노력을 하죠. 국민의료비 억제 가능이 있어요. 단점은 의사들의 과소진료가 우려되고 고급 의료나 최첨단 진료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이 없어서 신의료기술의 적용이 지연이 됩니다. 또한 중증 질병 환자의 등록을 기피하겠죠. 왜냐하면 그거 치료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방의료와 공중보건에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총액계약제 장점은 과잉진료 청구인 시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진료비 심사 조정과 관련된 공급자 불만이 감소됩니다. 의료비 지출의 사전 예측이 가능해서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의료 공급자의 자율적 규제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보험자 및 의사단체 간의 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상존하면서 전문 과목별, 요양, 기관별로 진료비를 많이 배분받기 위해서 갈등의 유발을 소지하죠.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의료의 질 향상 동기가 저하되고 의료의 질 관리가 어려워서 과소진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인데 이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 위험을 최종적으로 누가 감당하느냐의 문제예요. 말 그대로 위험을 누가 책임지냐죠. 근데 이게 진료비 지불 제도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죠. 행위별수가제는 환자가 만약에 증가한다. 그러면은 공급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의 수입을 얻기 때문에 재정상의 위험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보험자는 증가된 의료비에 대한 위험을 지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인도제는 공급자는 등록 환자 수에 따라서 이미 소득이 확정된 상태에서
진료 환자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부담이 의사, 공급자에게 발생하게 되는 반면 환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과다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전혀 없죠. 총액계약제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연간 의료비 총액을 계약하였다면 증가된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위험은 의료 공급자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하는 재정적 위험을 보면은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도제, 이제 총액 계약제 순으로 점점 더 이제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의료 제공자가 위험 부담을 받고 또 왼쪽으로 갈수록 보험자가 위험 부담을 받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변화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각국의 지불보상 제도를 한번 봅시다. 한국은 의원급이나 병원급이 행위별 수가제, 또 상대가치 수가제도 있고요. 일부 DRG를 실시를 합니다. 독일이 총액계약제예요. 그래서 의원급과 병원급이 같아요. 보험자 단체와 보험의 협회가 진료비 총액을 연간 계약을 하고 보험의 협회는 이제 의사단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총액을 보험의 협회에게 일괄해서 지불을 합니다. 보험의 협회에서 개개 의사에게 수가표를 기준으로 행위별 수가제로 지불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는 총액규제라고 해서 선불 상황 방식에 의한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데 공적병원, 공공병원에서는 총액계약제, 또 민간병원에서는 일부 진료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이제 실시를 하고 민간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 일일당 입원료로서 정액을 지불하죠. 병원급에 일본은 의원급하고 병원급이 행위별 수가제인데 병원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DRG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의원급은 총액계약제, 인도제, 포괄수가제 이렇게 적용을 하고 병원급은 DRG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예요. 물론 주마다 인도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병원급에서는 이제 DRG를 실시를 합니다. 영국은 인도제예요. 의원급은. 그리고 이제 병원급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공무원으로서 셀러리 페이먼트, 봉급을 받아요. 그리고 포괄수가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의료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의료비의 개념. 전체 경상의료비라고 해서 TCHE, Total Current Health Expenditure. 자, current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흔히 일어나는, 자주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그러한 의료비. 국제 비교에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국민의료비로도 번역을 하고 이 TCHE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재화의 소비를 위한 국민 전체의 1년간의 지출 총액을 말합니다. 이전에 가장 많이 사용되던 용어에 포함되는 보건의료의 하부 구조에 대한 자본 투자를 포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상의료비는 expenditure, 나가는 돈, 지출의 개념이고 판매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교환해서 구매자가 지불하는 것의 가치를 화폐적으로 측정한 것이죠. 그러면 경상의료비는 거주민의 의료비만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거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 해당국에 있는 인구를 말합니다. 그러면 경제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센터 오브 이코노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 헬스케어에 대한 지출을 포함을 하는데 보건의료의 수행 목적이 질병 예방, 보건 증진, 치료, 재활, 장기 돌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을 하고 누가 공급하는가 보다는 무엇이 수행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의료비 구성 내용이 국내 총생산 GDP죠. GDP 대비 전체 경상의료비 비중으로 보건의료비의 지출 수준을 나타냅니다. 개인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지출로 흔히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발생된 지출을 말합니다. 플러스 집합보건의료비, 공중을 대상으로 발생되는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이나 보건행정 관리를 위한 지출이에요. 그렇다면 경상의료비는 GDP 혹은 어떤 퍼센트분의 전체 경상의료비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의료비하고 집합보건의료비가 합한 것을 경상의료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보건개정의 의미로 봤을 때 전체 경상의료비의 재원, 기능, 공급자별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국가 단위 의료비 지출의 이제 종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능별 분류, 공급자별 분류, 재원별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보건개정의 작성 원칙은 comprehensiveness, 모든 것을 이제 포괄을 해야 된다는 거죠. 1차, 2차, 3차, 포괄성, consistency, 이런 어떤 작성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계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omparability, 다른 곳하고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 compatibility, 양립성, 시의성, 정확성, timelineess, precision. timeline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책에 민감해야 되겠죠. policy sensitivity. 이 6가지가 작성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규모 및 추이를 보면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의 규모를 보면은 203.9조 원이래요. 개인의료비가 더 많죠. 8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9.8조 원. 집합보건의료비가 11.9% 차지하면서 24.2조 원이에요. 그러면 GDP 대비 전체 경상의료비가 9.4%고 1인당 의료비가 한 해에 489.2만 원, 489.2만 원으로 1인당 의료비가 이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이 9.2%인데 한국은 9.4%예요. 그러면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아일랜드 같은 경우 폴란드보다 훨씬 어때요? 높아요. 자, 리투아니아, 이스라엘, 콜롬비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근데 아래 보면은 이제 덴마크, 핀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호주,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벨기에, 영국, 오스트리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GDP 대비 OECD 평균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든다는 거죠, 의료비가. 그래서 보면은 정부 의무가입 제도가 64.1%, 정부에서 내주는 게 17.7%, 민간 재원이 35.9%예요. 임의가입 제도라든가 가계 직접
부담이 거의 이제 30%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22년 전체 경상의료비의 재원별 구성을 보면은 2012년도하고 2022년도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정부 의무가입제도 비중추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OECD 같은 경우에는 72.6에서 10년 동안 75.5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가 늘어났어요. 10년 동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겠죠.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 기능별 구성에서 개인의료 서비스, 입원 서비스, 외래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가 12%예요. 그래서 보면은 장기요양 서비스, 그 다음에 외래 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입원 서비스, 의료재화, 장기요양 서비스, 집합보건의료비에는 예방 서비스하고 거버넌스, 정부에서 하는 보건체계하고 재정관리인데 그거는 3.2%뿐이 안 되죠. 예방 서비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8.7%가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국 이용하는 게 13.7%, 동원 서비스 제공자가 29%, 병원이 42.6%예요. 그렇다면 이스타우프가 제시한 1992년 연쇄적 순환고리라고 해서 왜 의료비가 증가하는지, 수요가 증가하는 거 이전에, 자, 의료보험이 확대되면 수요가 증가하죠. 가격이 상승하고 이러면서 이윤폭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투자가 확대되면서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또 의료보험이 확대되고, 연쇄적으로 뭐 하나가 딱 끊어야 되는데, 끊겨야 되는데 계속 순환해서 고리를 가고 있다라는 거, 순환고리로 엮여져 있다라는 거죠. 의료비 증가 요인에서 자, 수요 증가 요인을 보면 소득이 증대됐어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삶의 질 관련 선택적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을 선택을 한 거죠. 의료보험 확대,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노령화,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 초고령 사회죠. 그 다음에 의료 공급자 수가 많아지니까 이들이 유인을 해요. 유인 수요 발생, 인력이나 기관이 이제 증가를 합니다. 두 번째가 생산 비용 증가 요인에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 고가 의료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또 비급여 수가도 계속 올라가죠. 의료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가 의료 기술 개발 비용, 제도적 요인에서 우리나라가 진료비 지불 보상 방식이 사후 결정 방식이죠. fee for service, 이러한 그 행위별 수가제에서 의료비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관리하려면은 억제 대책을 써야 되는데, 자,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이에요. 단기적 방안에서 수요적 측면, 본인 부담금 비율을 인상하면은 병원을 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보험급여 범위를 억제를 시키는 것도 수요적 측면이에요. CT라든가 MRI를 무조건 보험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의료 수가나 의사 수를 규제하고 고가 의료 기술의 도입과 사용을 억제시키고, 장비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고, 효율적 관리를 운영하면은 공급적 측면에서 단기적 방안으로 의료비 억제 대책이 된다. 근데 이거 단기적 방안을 너무 세게 쓰다 보면은 겉으로 이제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방안에서 보건의료 제공 체계를 확립해야 돼요.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1차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지불 보상 제도를 사후 결정 방식이 아니라 이제 사전 결정 방식의 형태로 개편을 한다거나, 다양한 대체 서비스 및
대체 인력을 개발을 시키는 거죠.